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금융위원회 발표 때문에 최근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약 87조 원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100조 원이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변화의 핵심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실태조사에서 가장 이제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많은 부분은 시총도 말씀하신 대로 급감하긴 했지만 뭐 일평균 거래 규모도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는 게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실태조사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전반부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는데, 뭐 작년 10월부터 비트코인 ETF 중심으로 이제 기관 자금이 빠져나갔던 부분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뭔가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들, 이런 어떤 시장 상황도 여기 국내 시장 상황에 영향을 줬던 게 지금 뭔가 이런 상황까지 이제 초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국내 원화 시장에서 거래되는 규모도 줄어들고, 네네. 들어가 있는 돈도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일별 거래 대금도, 거래 금액, 그러니까 거래 규모도 좀 줄었다라고 이제 나와서, 그런데 다만 사실 뭐 글로벌 시장이랑 저희가 항상 연계해 봐야 되듯이 그 실태조사 쪽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10월부터 좀 이제 기관이 자금이 이제 나가는 흐름들, 요거랑 이제 맞물려서 국내 시장에도 좀 여파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추이에 맞춰서 그냥 국내 시장도 좀 다운사이징이 됐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여파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던 부분이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국내는 사실 리테일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고, 기관 투자라거나 뭐 이런 직접 투자라거나 이런 게 사실은 막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 파생에 대한 것도 액세스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어떤 여파라거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뭐 증발했을 리는 없고. 일단은 이제 왜 이런,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왜 이런 특징을 보이느냐,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보통은 기관이 빠진 시장이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얇아진다. 네. 그래서 어떤 작은 영향에도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해외 시장은 어떠냐? 그럼 우리에게 친숙한 뭐 기관이나 뭐 법인 투자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조성자, 뭐 유동성 제공자, 네. 뭐 마켓 메이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뭐 윈터뮤트라거나 GSR도 실제로 뭔가 유동성 공급이라거나 뭐 가격 안정 쪽에 이제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리퀴디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뭔가 유동성이 작은 페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리퀴디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유동성 조절에 있어서 좀 뭔가 좀 틀이 갖춰진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국내는 사실은 마켓 메이커도 없고, 근데 마켓 메이커라고 하면 사실은 코인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코인판 MM
이랑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유동성 제공자 예. 뭐 이런 거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코인판 MM은 진짜 뭐 단기 시세 조종 요거에 가까운 거고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시장 조성자, 뭐 유동성 제공자, 마켓 메이커 요거는 이제 전통금융시장에서 흔히 이제 존재하는 유동성 제공자,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사랑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해외에는 이미 그런 기업,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다. 그거랑 대비해서 국내는 그런 것도 없고 파생도 없고 말씀드렸던 기관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얇을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얇다는 소리는 어떤 시장에 임팩트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뭔가 그거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게 약간 지금 이런 실태조사에서도 나오는 수치에서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관이 빠지면 변동성이 커진다. 네, 네. 사실 네.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는 위로도 변동성이고 아래로도 변동성인데 그렇죠. 예, 한국 투자자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즐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경향적으로 아래로 네. 변동성이 엄청 크게 그쵸. 나오다 보니까 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투심에 영향을 좀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 와중에 되게 재밌는 게 원화 예치금은 한 30%또 증가했다고 그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사실은 뭐 계좌 수도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사실 먼저 계좌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계좌 수가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용자 수가 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까? 근데 네. 뭔가 물론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생각해 보면은 뭐 인당 뭐 여러 계좌를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계좌 수가 늘었다고 해서 신규 뭐 유입이 뭐 많았다 이렇다고 보기는 약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자금이 있느냐. 요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요 수치상으로 확인했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된 구조는 맞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국내가 리테일 중심 시장이다 보니 이런 변동성 국면에서는 이제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예치금도 많이 있고 증가를 했다 그러고 네, 네. 또 계좌 수도 늘었다고 하니까 네. 다들 뭔가 들어갈 틈을 네.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 말씀을 사실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확신이 없는 네.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까 같은 얘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뭐 계좌 수가 늘어나고 이것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뭔가 자금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제 제도가 뭐 이제 돼서 물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뭐 어떤 정치 일정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진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네. 이런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허용이 되고 열리면 당연히 이제 시장의 어떤 질적인 모습들은 좀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들도 좀 더 규제 속에서 들어올 수 있고 네, 네, 유동성도 맞습니다. 변동성도 좀 줄어들 네, 수 네. 있는 부분이 네, 있겠네요. 네. 실제로 변동성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뭐 유동성 제공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법안 내용 파이널 법안 내용을 확인해는 봐야겠지만 그런 게 일단 언급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게 이제 통과된다면 이제 국내 이제 리테일 중심에서 조금은 또 이제 질적 기반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강의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네. 투자자분들이 저를 보면 지금이 들어갈 때입니까? 이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별로 사실 진지하진 않은데 그냥 이제 뭔가 디지털 자산을 잘 아는 사람이 강의를 왔다고 하니까 이제 의뢰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소형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네. 디지털 자산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자산들 중에서 한국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코인들을 김치 코인이라고 또 보통 부르는데, 네. 그리고 아마 한 2023년, 24년쯤에 김치 코인에 투자하면 위험하다라는 어떤 시장의 내부의 합의 이런 부분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 저시총 이 코인들의 비중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투자할 때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따가 뭐 살짝 기관자금 쪽도 업데이트를 드릴 건데 일단은 그 실태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있는 시장 국면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처럼 약간 대형 자산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말씀 주신 일단 소형 코인에 대해서 뭔가 지원되는 개수가 늘어난다는 게 단순히 투자가 가능한 종목 수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1억 원 미만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래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다기보다는 거래가 굉장히 적은 자산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래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격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작은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중심이나 뭐 대형, 그러니까 주요 알트코인 중심으로 가시되 그리고 분할 매수 같은 거 좀 적절하게 이제 배분하시고 이렇게 좀 신중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 오를까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 측면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좀 현명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작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컸는데 네. 작아진 것들도 많고요. 아, 그런 면도 있군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장한 코인들의 시총이 쉽게 또 커지기가 또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있죠. 그 어쨌든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피를 받고 이러면서 거래소가 돈을 버는 건데 그렇죠.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 또 상장을 시키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약간 여기 대표님 말씀에 조금 이어붙이자면은 이따가 이제 XRP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XRP 얘기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는 어떤 알트코인 중에서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자산보다는 이게 실제로 뭔가 어딘가에 쓰이느냐 네. 요거가 좀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식도 업데이트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고 어떤 자산을 선택을 하실 때 이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이게 앞으로 정말 사용이 될 거냐 활용될 거냐 요걸 중심으로 좀 포커스가 이동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꺼내신 김에 뭐 네. 리플 얘기로 좀 이어가 보면 네. 리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레버리지 비율 네. 리플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치는 그 돈의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이거는 일단 어떤 신호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게 거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XRP 단독으로 이렇게 뭔가 디레버리징이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CME 쪽에 이제 3월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미결제 약정, 우리가 OI라고도 부르는 미결제 약정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제 쌓여 있는 포지션의 규모인데 그것도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사실은 뭐 평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거 그거 네.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저희가 선물이 보통은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만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 펀딩 비라는 거, 그러니까 숏과 롱 포지션 간의 비용을 주고받는 걸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펀딩 비가 음수입니다. 그 펀딩 비가 음수라는 말은 숏 포지션이 우위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으로 조금은 뭔가 공격적인 레버리징보다는 그래도 조금 리스크 오프 쪽에 좀 우위를 두는 디레버리징 국면이다. 그래서 XRP가 뭔가 XRP만 그 파생 쪽에서 막 그런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리스크 오프 분위기 속에서 이제 좀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차입 기반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결국에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 열기가 약해진다거나 뭐 단기 가격 탄력이 좀 약해진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이제 이런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이나 뭐 리플의 XRP의 경우는 작년 7월 뭐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런 어떤 상승장 국면에서 보였던 과열이라는 게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디레버리징이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이 들어서 이 디레버리징이 뭔가 좀 이슈가 있어서 XRP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레버리지가 빠지면은 이제 거래 열기가 식고 이제 네, 관심이 없어졌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정적이었는데 네, 그런 것만은 시장 또 아니네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어떤 디레버리징 국면이 아직은 우위다. 그래서 XRP도 약간 거기에 맞물린 흐름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장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갈 걸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 가격이 숏 포지션이 우위니까요. 우위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실제로? 근데 그 선물이랑 이제 또 그 기관 자금 쪽에서 저희가 꼭 보셔야 되는 게 ETF 흐름은 어떠냐. 네. 그런데 봤을 때 사실은 이거 실태조사 쪽에서는 작년 4분기였으니까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드려야 되는데 네. YTD 기준으로 현물 ETF나 ETP에 대한 기관 자금 흐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XRP, 솔라나, 뭐 체인링크 쪽에서는 기관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흐름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뭔가 디레버리징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뭔가 뭐 가격 하락에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거나 뭐 지금 가격 하락 기대가 우위라거나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 약간 종합적으로 지금 어떤지, 그러니까 막 리스크 오프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매도 우위고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현물 ETF 쪽에서 YTD 기준으로 지금 주요 알트코인, 굵직한 알트코인 기준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꼭 뭔가 리스크 오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주요 알트코인이 뭐 XRP도 있지만 네. 뭐 이더리움도 있을 것이고 아, 체인링크 이더리움은 YTD 기준으로 좀 빠졌고요. 좀 빠졌고요. 네, 솔라나랑 체인링크 그리고 말씀드렸던 XRP는 XRP. 이제 올 초 이후부터는 이제 좀 들어오는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얘네는 돈이 들어오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설로 나오는 얘기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알트코인 중에서 실질적인 유틸리티, 사용처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애당초에 ETF에 상장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것들 중에서도 사실 아주 좀 뭔가 최근에 파트너십이 많다든지 이런 이 코인들 위주로 또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원인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사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런 ETP의 흐름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연초에 들어왔다가 사실은 2월 중순까지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3월 중반, 3월 말도 사실은 3월 중순까지 확 들어오다가 3월 말에 일부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자금 유출입도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라거나 이런 흐름에도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일부 있다라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뭐 코멘트, 네. 그거에 대한 코멘트 하나. 그거에 네. 대한 코멘트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걸 한번 종합해 보니까 네. 일단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담백해졌다. 지금 과거 투기 네. 열풍이 불 때 비교하면 삼겹살로 치면 기름이 쫙 빠졌다. 지금 그래서 신규 진입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ETF나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빠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네. 또 이제 숏 포지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의 트리거가 딱 켜지게 되면 또 숏 스퀴즈가 나면서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아까는 이제 말씀하실 때 비트코인 위주로 분산 네. 투자처럼 이렇게 네, 얘기하셨거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은 좀 투자 적기라기보다는 아직 지켜봐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지금이라도 뭐 여기도 좀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주, 그러니까 대형 자산 중심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말 소위 그냥 스토리만 있는 자산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장세에서는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따가 뭐 XRP든 뭐 향후에 뭐 다른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이런 거를 업데이트 드리는 이유가 실제 이 네트워크가 정말 활용되기 시작하느냐,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조금은 그래도 알트코인을 하지 마셔라 이건 아니고,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굵직한 정말 실제 활용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코인 중심으로 가시는 게 조금은 지금에서는 조금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투자 전략 짤 때 고려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축이 이게 사실 시중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쟁통이라서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원래 올해 초부터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4월 달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어요. 크립토 시장에서도 있고 실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15일까지는 이 시중 유동성이 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금 마침 3월 말 즈음에 이 시간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4월 초부터 뭐 15일까지는 좀 위험하다. 요게 지금 시장의 약간 평가인데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런 어떤 이슈들, 뭐 일정에 따른 이슈들이 어느 정도 임팩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투자에 있어서 그거는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좀 제 개인적인 이제 믿음인데 좀 길게 보시는 게 되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투자 가치를 판단할 때 언제 오를까 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확실히 어떤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뭔가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좀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장을 좀 길게 보셔라. 이게 길게 보면은 싶습니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길게 봐야 되나요, 팀장님? 길게 보라는 거의 네. 의미가 길게 다 보라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 네. 질문의 취지는 그겁니다. 4월에 내려갈 거냐 더. 4월에 내려갈 거냐. 네. 일단은 비트코인 주도의 장세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연준이라거나 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전쟁 이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간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한 그래도 10년은 봐야 되지 않나. 10년? 길게가 되게 네. 긴 그게 길게였네요, 제가 팀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네, 거고 네. 좀 그래도 좀 길게 보셔야지 이게 뭔가 단기에 진짜 1년 안에 뭔가 정리하고 뭐 1년 안에 들어갔다가 뭔가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대형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되 굉장히 길게 시간을 가져가게 네, 되면 네. 사실 뭐 4월 세금이고 전쟁이고 뭐 이런 거를 별로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자기가 할 수 들어가는 거죠, 있는 그냥. 타이밍에 네. 들어가면 물론 되는 거니까. 흔들리죠. 물론 이제 뭐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누구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프로그램 제가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도 이제 소액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 갑자기 막 전쟁 나고 난리가 나니까 매일매일 굉장히 흔들리면서 그 차트를 보고 이게 24시간이다 보니까 네. 되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처음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어플을 지워라 그랬어요. 어플은 지워도 나중에 다시 깔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보지 말아라. 음. 네, 저도 길게 보는 걸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한번 뭔가를 이제 매수를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좀 안 쳐다보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네, 아, 네. 진짜 부럽습니다. 네, 안 봐요 그냥.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죠? 딴 생각, 네. 딴 생각. 딴 네. 생각.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제가 지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금 가격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금 가격이 전쟁통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전자산이니까 전쟁통에 올라야 되는데 이거 가격 왜 이래요? 맞아.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유동성이랑 관련이 깊다. 작년에 금값이 70% 올랐을 때부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상승이라고도 많이 얘기가 됐었죠,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지는 거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곤 하는데 이 유동성이 만약에 저희 이제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최근에 연준에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금 가격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금 가격이요? 글쎄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은 내려가죠. 그렇죠. 보통은 내려가는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금의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 중에 지금 그렇죠. 뭔가 예. 최근에는 이제 조금 주저앉은 그런 추세가 나와서 뭐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 가격은 맞는데 하락 추세는 맞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네, 그렇기 현실성에 때문에 대해서 아니면 네, 그 현실성에 네. 대해서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금리 동결로 조금 주요 자산 시장이
상황이었지만 네. 사실은 이제는 뭔가 긴축이 종료되는 거고 이제 금리 동결까지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좌지우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요거 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쟁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확실히 길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전쟁이 길어지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요번에 이제 일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결국에는 리스크 오프랑 그 다음에 다시 뭔가 이제 가치 저장 수단 또는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이제 비트코인으로의 어떤 회귀가 실제로 관측이 됐었고 네. 뭔가 전쟁 이슈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터졌을 때는 단기에는 리스크 오프에 따른 어떤 충격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게 뭔가 뭐 굉장히 크게 낙폭이 있거나 이렇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이제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조금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의 영향성은 이제 길어질수록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